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매크로인사이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춘광 레그넘 투자자분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네, 이번 시장의 뜨거웠던 화두는 마이크론의 실적도 있었지만 오라클발 악재인 것 같습니다. 오라클 실적도 그렇고 CDS 프리미엄 상승에 이어서 이제 투자 결렬 소식까지 이제 데이터 투자에 이제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네. 이렇게 좀 영어를 써서 제가 스포레디컬리 간헐적으로 나올 계속 겁니다.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네. 그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모든 회사가 현금 뭐 잉여 현금으로 다 조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유보금도 필요할 것이고 하니까 그 중에 일부 상당 부분을 외부 조달을 하는데 뭐 오라클 같은 회사가 없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잖아요. 이 문제는 그것 때문에 투심이 뭐 단기적으로 좀 흔들리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2주 전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그 여자분 그때 한번 우리 언급했었는데 네네. 그 이름이 되게 어려운데 그분이 에어파킷 같은 상황이다. 저는 그게 딱 적당한 그 표현인 것 같아요. 에어파킷이라는 건 이렇게 공기방울이 한 번씩 퐁퐁 터지는 네네. 거잖아요. 그게 어떤 뭐 타이드를 형성하고 물결을 막 굉장히 흔들리는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그 정도의 강도가 아닐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투자 관점에서는 그런 회사 피해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성장의 추세를 바꾸지는 않겠지만 곳곳에서 이렇게 좀 터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론의 실적은 대단했죠. 실적도 좋았고 향후 가이던스 시장이 가장 주목했는데 향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번 기회도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가운데 뭐 HBM 수요는 폭발적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마이크론 실적 해석도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너무 네. 짧게 답을 드리면 그런데 그거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AI 성장세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근데 그 효과를 계속 끌고 가지 못했던 게 오라클발 악재 속에 그게 오라클은 밀렸기 이제 때문에. 오라클만의 이슈인 것 같고 사실 오라클과 코어 위브 정도가 지금 재무상이 굉장히 안 좋단 말이에요. 다시 오라클로 넘어가면 부채 비율이 530%, 아까 언급해 주셨던 CDS 프리미엄이 불과 1, 2주 전만 해도 130, 140pp였다가 150인가 160 가까이로 치솟은 걸로 제가 최근에 봤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은 그들만의 문제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이크론이야 워낙 실적이 좋았으니까 뭐 실적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가이던스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앞으로 AI 성장세라든가 이 AI 시장의 성장을 그대로 보여준다. 다만 그 한 이틀 전에 발표됐던 브로드컴이 문제였죠. 근데 제가 사실 오늘 출연을 좀 기다렸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발표한 날 혹탄이 그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간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그러니까 해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혹탄이 드디어 AI가 돈이 안 된다는 걸 실토했다. 그러니까 참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 모르게 시장은 좀 과한 반응을 해요. 너무 과민 반응을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문을 오늘 준비해 갖고 왔는데 띄워주실지 모르겠지만 네네. 혹탄이 얘기를 했던 그 인터뷰 전문을 제가 갖고 왔는데 그 전문을 면면히 살펴보면 AI 쪽이 마진이 조금 그러니까 다른 분야, 브로드컴의 다른 분야 대비해서 마진이 조금 낮긴 하다. 그런데 AI 성장세 자체가 영업 뭐 레버리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가속화될 거고 굉장히 이거 래피드한 그로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거 덕분에 이 다른 분야보다 AI 부분의 마진이 조금 낮지만 결국은 AI 쪽의 마진이 총량 개념으로 훨씬 더 증가를 할 수 있을 거다라는 문맥에서 그걸 따와가지고 해석을 곡해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왜 브로드컴이 이렇게 많이 빠졌느냐? 브로드컴 그 퍼가요. 트레일링 퍼 기준으로 305배였어요.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이 좀 과한 수준이었던 걸 조금 해소한다는 측면. 그리고 실제 올해 들어서만 그 브로드컴을 포함한 배트맨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M7 더하기 배트맨인데 이 배트맨 종목 중에 어제 오른 거 말고 그저께까지 조금 많이 하락했던 걸 우리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말씀드리면 그 올해 2025년도 YTD로 배트맨 중에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성과를 보이는 게 의외로 구글이에요. 구글이 지금 한 57% 정도 상승해 있고 두 번째가 브로드컴입니다. 이제까지 빠졌던 거 감안해도 41%, 42% 정도 상승하고 있어요. 그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익률 아니겠습니까? 네. 그 정도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라클과 브로드컴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AI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마이크론 실적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의 향후 가이던스가 폭발적으로 나오면서 성장성을 다시 한번 입증해줬고요. 사실 데이터 센터 사업부는 당연했고 자동차랑 인베디드 사업부도 좀 호황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그거 까먹고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뭐라고 할까요?
천하무적이라고 하면 좀 과한 표현이고 그 전통 분야하고 AI 분야가 굉장히 밸런스가 잘 돼 있는 수익 구조를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회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 자동차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는 앞으로 뭐 전기차가 됐건 뭐 이런 자동차 분야에서도 계속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들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메모리 반도체 또 뭐 전 세계 3위이긴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메모리 반도체 또 수요가 엄청나게 계속 증가할 것 같고 방금 말씀해 주신 자동차 부분 뭐 네.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이 계속 성장을 하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와 우리가 지금 뭐 시장을 광풍을 휩쓸고 있는 AI 반도체의 이 균형이 있는 그런 수익 구조가 다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뭐 저희는 종목 투자는 하고 있지 않지만 마이크론은 굉장히 탑픽 정도 되는 컨빅션을 가져가도 되는 종목이 아닐까 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대표적인 AI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마이크론인 것 같습니다. 아마존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아마존이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 위한 협상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오픈 AI가 아마존의 자체 칩을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탈 엔비디아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글쎄 탈 네. 엔비디아라고 하긴 의존도를 좀 낮추는. 그렇죠. 네. 그게 민간 부분에 저는 미국 시장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굉장히 그 민간 부분의 다이나믹스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이분 뭐 개연성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최근에 그 케빈 헤셋 다음 차기 연준 의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가 갑자기 쑥 빠지는 느낌이잖아요. 시장에 한번 던져봤는데 시장 반응이 별로 안 좋으니까 또 케빈 머시 또는 존 윌리엄스 이거 자체도 자정작용이라고 보거든요. 시장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처럼 이 AI 주도했던 그 사실 뭐 왕좌에 등극한 회사가 엔비디아라고 한다면 언제까지 엔비디아하고 혼자 가져가겠습니까?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은 법조안까지는 소개를 못 드리겠는데 미국의 그 독과점 법안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 새로운 시장이 무르익고 뭐 성숙하게 되면 이 독점 회사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미국은. 독점이라는 게 결국 시장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가격 뭐 횡포라든가 이런 부작용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법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딱 성숙한 단계가 되고 나면 뭐 최근에 구글도 마찬가지 뭐 반독점 뭐 소송하고 막 이런 식이잖아요. 네. 이게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경제 시스템이나 산업 시스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산업의 어떤 그 균형이 있는 고른 경제 성장 또는 파이가 확장할 수 있는 법으로도 제약을 해놨다. 이런 그 거시 환경이 있는 것이고 최근에 뭐 AW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뭐 다양한 자체 어떤 AI 반도체라든가 LLM 모델 하물며 뭐 제미나이 3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경쟁이 그 경쟁 체제가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미국의 AI 어떤 뭐 패권, 아성 이게 더 공고히 되는 이런 움직임 아니겠어요? 그런 다이나믹스를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저는. 네, 탈 엔비디아에 초점을 맞추다기보다 다 함께 파이가 성장하는 시장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고 AI 기업 안에서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좀 노이즈가 있지만 AI 성장 자체는 지금 확실한 상황인데 전력기기, 그러니까 전력 인프라도 살펴보도록 하죠. 결국에 전력이 없으면 AI 구동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AI 섹터보다는 전력기기가 좀 덜하다라는 시각이 있어요. 그리고 방금 언급해 주신 그 분야가 유틸리티 분야죠. 산업재 유틸리티 분야이기 때문에 뭐 테크주라든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같은 어떤 핫한 패셔너블한 업종보다는 훨씬 좀 마일드하죠. 성과의 패턴이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고 사실은 제가 차트를 한 2개 준비했는데 하나만 띄워주시는데요. 그 작년 말에 제가 이제 2025년 시장 전망을 하면서 그때 과장석에서 한 100개 정도의 보고서를 봤던 것 같아요. 거기에 공통적으로 저 인프라 밸류 체인을 강조했었습니다. 미국의 전 세계를 끌어가는 뭐 바이사이드, 셀사이드의 그 금융기관들에서 그게 사실은 새로운 어떤 그 새롭게 등극하는 테마는 아니고 이미 작년 말부터 미국의 월가에서는 저 소위 그때 표현이 보니까 AI 인베스트먼트 프레임워크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AI가 끌어가는데 그 AI의 낙수 효과를 보는 밸류 체인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투자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보자. 이런 강조에서 이미 1년 전에 이 전력 인프라 쪽이 강조가 됐었다는 말씀이고 오늘은 제가 아쉽지만 제가 언제고 한번 저 전력 인프라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이미 아실 거예요. 오클로라든가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많이 취급하셨을 텐데 굉장히 주가 많이 상승했고요. 뭐 컴포트 시스템스라든가 이런 친구들은 뭐 거의 몇천 프로 상승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제가
아까 그 작년 전망 말씀드렸는데 올해 이제 한 이틀 전부터 제가 내년 전망 자료 읽기 시작했는데 한 4-5개 구류들의 회사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내년 시장이 좋을 거고 주식 시장도 괜찮을 거라고 하는 근거 중에 몇 가지의 공통적인 부분이 투자 전략 부분에 추천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전력 인프라 쪽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네. 보셔도 이제까지 많이 올랐지만 전방위의 어떤 뭐 상승세는 여전히 가지 않을까. 저희도 내년도에 저희 주식형 포트폴리오에 심각하게 넥스트 테마로 한번 전력 고민 인프라. 중입니다. 네. AI 산업, 그러니까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AI와 함께 가는 게 전력 인프라, 유틸리티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어젯밤에는 또 CPI, 11월 CPI가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연준은 최근에 물가보다는 고용에 더욱더 초점을 맞췄는데 공개된 물가 지표가 예상외로 굉장히 낮았어요. 네, 굉장히 네. 양호했죠. 양호했죠. 아주 예뻤죠. 네. 그래서 제가 사실 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물가가 진짜 빠질까? 안정될까? 왜냐하면 관세라고 하는 게 우리 해묵은 얘기 다시 한번 돌이켜보죠. 2월 달에 트럼프가 입각한 이후에 4월 2일 날 판때기 갖고 나와서 전 세계를 정말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 이전에 작년까지 미국의 거래 상대국들에 대해서 부과했었던 보편 실효 관세 평균이 2.2 또는 2.3%였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추산은 아직 안 나오는데 대충 추산해 보면 보편 관세라든가 품목 관세 이런 거 다 합쳐 보니까 평균 관세, 실효 관세가 10에서 한 15%까지 끌어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럼 자그마치 한 4배에서 5배 끌어올린 겁니다. 그럼 네. 이게 수입업자가 다 언제까지 떠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연말로 갈수록 내년 초까지 물가로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까 되게 우려가 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까지 나오는 지난 11월 거니까 나온 거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는 게 계속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지지난주 FMC에서도 노동시장에 방점을 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제 봤던 데이터를 FMC 위원들은 2주, 3주 전에 이미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관된 어떤 뭐 일맥상통한 물가가 그래도 문제는 안 될 수준이다. 라는 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지난 한 반년 동안 이 물가에 대해서 여러 방송 출연하면서 질문도 많이 받았고 네. 저 역시도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서 나름 정리를 해본 겁니다. 뭐 압력 요인이야 뭐 관세니까 올라가는 요인인 거고 하락 요인을 과연 몇 가지 정리를 해보니까 그 지난 7월 달에 OBBA 감세안 통과했죠. 네. 감세안의 굉장히 중요한 5가지 포인트 중에 한 4번째 정도가 규제 감세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볼 때 법인세를 인하시켜주면 수입 물품이 상승을 해서 소비자한테 정가를 안 시키면 결국 수입업자가 떠안는다는 얘기인데 네. 관세가 수입 물가가 상승을 해서 판매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기업들의 마진이 훼손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OBBB에서 어떤 조치를 해줬죠? 감세해줬고 규제 완화해줬습니다. 감세해줬다는 얘기는 수입 물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 마진이 훼손되는 부분을 세금을 인하시켜줬잖아요. 그럼 마진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렇죠. 네. 그런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언급이 잘 안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OBBB 5번째 포인트가 설비 투자했을 때 보통 감가상각 같은 경우는 한 10에서 20년 찔끔찔끔 해준단 말이에요. 비용 처리를 매년 분납해서. 네. 이번에 OBBB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설비 투자 1회로 한 방에 비용 처리 다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세금 덜 내는 거고 돌이켜 얘기하면 이게 마진 회복 효과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위해서 트럼프 정부가 뭐 밑에 있는 입각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았겠죠. 굉장히 머리 좋은 조치를 한 겁니다. 지금 관세를 때려서 전 세계 어떤 지정학적인 무역의 패권을 다시 가져오는 조치를 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물가가 부담이 될 것 같으니까 니네가 떠안아 기업들한테 대신 감세해주고 설비 투자해주면서 상쇄시켜줄게. 굉장히 유효적절한 우리가 정책 감세해줄게. 아니겠어요? 네. 이제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테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추산할 수는 없지만 AI가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되고 있죠. 네. 대기업들 그래서 뭐 인력도 적지 않게 뭐 해고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중소기업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중소기업이 되게 중요한 거는요. 파급 효과는 적지만 고용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고용을 차지하는 비중이 한 80% 됩니다. 미국만 해도 50에서 55% 돼요. 아주 중요한 시장입니다. 중소형 시장들이. 중소기업들이 AI 덕분에 비용이라든가 어떤 업무 효율성이 굉장히 폭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이를테면 자영업자들은 우리가 이렇게 뭐 팜플렛 하다못해 팜플렛 만들고 회사 소개자를 만드는 것만 네. 해도 전문가한테 돈 몇백 달러, 몇천 달러씩 주고 외주를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AI 뭐 LLM 이런 것들 때문에 동영상 사진 바로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수출업자들이 마켓 쉐어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세 인상분만큼
가격을 인하시키는 효과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과연 이래서 관세가 어느 한 4배에서 5배 정도 상승한 걸로 추산이 되지만 수입업자들이 이런 뭐 세금 인하라든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상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정가를 안 시키고 있고, 그래서 CPI라든가 다음 주에 발표되는 PCE 이런 것들도 안정되게 예상이 된다. 그리고 제 예상도 예상이지만 골드만삭스라든가 비교적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는 그 월가의 구루들이 거의 안정되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관세에 대한 물가 부담 기업이 좀 떠안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는데 OBBBA의 감세 효과가 좀 나타난 것 같다. 물가가 굉장히 견조하게 나온 점은 호재 포인트고요. 고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 같은 경우에는 지표들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는데 일자리가 늘었다라는 결과도 있는가 반면에 실업률이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미국 고용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가장 문제는 언급해 주신 실업률인데 저는 실업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고 있고, 일단 큰 그림 먼저. 전통적으로 미국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하면요, 경제학적으로 4.5에서 5% 상간입니다. 4.4에서 4.6인가로 떴죠. 지금 4.5에서 4.6인가로 떴나요? 그래서 크게 볼 때 완전 고용 레인지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것 플러스 두 번째는 그 이번에 노동 참여율이 62.4에서 62.5로 상승했어요. 이게 0.1%포인트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미국 전체 인구 3억 3천만 명, 일자리 수가 1억 7,100만 개인가 1,000만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0.1%라고 하면 이게 몇백만 명 수준 될 거예요, 아마. 적게 잡아도 몇십만 명 수준입니다. 그 새로운 인력들이 노동을 그 일자리 찾겠다고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한 거가, 자 그러면 진입한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을 때 일자리가 그만큼 같이 증가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뭐 4.6으로 뜬 거가 어떤 문제가 될까? 일자리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심각하게 해석은 하고 있지 않고요.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가 그랬고, 어제 네. 고용 시장이 괜찮다는 걸 서포트해주는 데이터 또 발표됐죠. 매주 목요일 날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 저는 되게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노동시장 상황 판단할 때 가장 첫 번째 보는 보고서가 노동시장 관련한 보고서 한 5가지 중에 뭐 챌린지 그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주간 실업상 청구 건수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저거는 페이롤에 등재된 전산 데이터를 가지고 거의 정확하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 시장이 되게 중요하지만 고용 시장은 되게 이 추후에 이 조정을 하는 폭이 되게 높아요. 변동성이 크단 말입니다. 근데 저 주간 실업 청총 것은 굉장히 정확해요. 비교적. 네. 추후에 조정되는 폭이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만 4천 건. 22만 4천 건이면요. 제가 매번 이런 소개드리지만 팬데믹 이전 20년 평균 매주 주간 실업장 청구 건수 평균이 34만 5천 건이에요. 거기에 거의 절반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양호한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뭔가 심각한 균열이 있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대신 비농업 신규 일자리가 지금 뭐 지지난달 대비해서 10만 4천 건에서 지난주 발표된 게 6만 4천 건이니까 좀 증가한 거로 나오긴 했지만 과거 추세 대비해서는 조금 줄어들고 있긴 있어요. 이거를 좀 스테빌라이저, 안정화되고 있다라고 볼 거냐, 고용 시장이 뭐 망가지고 막 냉각되고 붕괴되고 있다고 볼 거냐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데 저는 전자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물가랑 고용까지 짚어주셨으니까 연준의 통화 정책도 우리가 봐야겠죠. 점도표는 일단은 내년에 한 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거는 뭐 2차례보다 더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연준 의장 헤셋이 유력했지만 다시 지금 분위기가 바뀌면서 또 하나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도 연준의 통화 정책 방향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은 굉장히 어렵죠.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차기 의장도 계속 바뀌고 네. 있어요. 유력 후보가. 다만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는 네. 좀 긴축적인 스탠스로 갈 수 있는 요소 하나, 네. 완화로 갈 수 있는 요소 하나 정도만 한번 얘기해 보죠. 일단 케빈 월시나 케빈 헤셋이건 뭐 존 윌리엄스건 누가 됐건 제가 한 20에서 25년 미국 시장 보고 있는데 이제까지 정치적인 레토릭이라든가 이분 대통령의 어떤 입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 적은 없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투표권 있는 이사회 멤버 7명 플러스 지방은행 총재, 그 지방 연은 총재들 5명이 돌아가면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이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자꾸 케빈 헤셋 이렇게 막 이름 얘기하고 이러니까 옆집 아저씨처럼 생각이 되시겠지만 어마어마하신 분들이에요. 그만큼 그분들의 어떤 의사 결정에 대한 본인들의 어떤 스탠스, 네. 뭐 애티튜드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냉정해 왔었습니다, 이제까지.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중요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떤 뭐 동결할 수 있는 네. 매파적인 스탠스 요소 딱 하나 보자면 미국 경제 성장률이 지금 내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번 4, 4분기 GDP 나오가 3, 4분기 때 3.8% 성장했죠. 분기별로. 이거 어마어마한 성장입니다. 이번에 4, 4분기 GDP 성장률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3.8, 3.9, 4.1, 4.2 찍혔다가 그젠가 어제 조금 빠져서 3.6%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들리십니까? 1위 경제대국입니다. GDP가 우리나라의 거의 20배 가까이 거대한 경제 규모가 분기긴 하지만 3.6%, 3.7%씩 성장한다는 얘기는요. 성장이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고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실질금리도 그에 따라서 올라가는 것이고 금리가 올라가는 압력 또는 따라서 물가 상승 압력 이런 것들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런 환경에 대해서 비둘기파적으로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 이거는 그 매파적인 요소로 분류가 될 것이고 반대로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아까 제가 케빈 워시라 이런 사람들이 냉정하게 판단할 거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할 때 분명히 얘기했죠. 다음 신임 연준 의장이 금리를 제가 영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뭐 폭발적으로 인하시킬 거다. 그럼 아무래도 입김은 영향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일부가. 이제 그런 것들이 완한데 제가 판단할 땐 그래도 저는 이 경제 펀더멘털 수치에 대응을 하는 게 그분들의 어떤 명성이라든가 신뢰도를 유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쪽에 방점을 두고 싶고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 아주 여유 있게 봐도 한 2차례가 맥스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베이스 케이스를 한 네. 차례 정도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우리가 기대만큼 많이 인하가 안 된다고 해서 이건 악재가 아니에요. 금리를 인하시킬 필요가 없는 경제 상황이 되면 그걸 반영하는 주식은 거기에 반영해서 우상향하는 거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죠. 자, 지금 BOJ 금정이 금리 결정이 나왔습니다. 일본은행이 0.75%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30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만장일치 결과로 0.5에서 0.75%로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자, BOJ 금정위를 두고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죠. 동결 가능성, 하지만 이 총재의 금리 인상 가능성 발언에 시장은 인상에 조금 더 무게를 뒀던 것 같은데 일단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고 내년에도 다수의 인상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경제 성장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자신감을 보였다. 그리고 경제가 성장을 하기 때문에 아까도 방금 표현드렸지만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걸 잡겠다는 거고 그런데 우려를 너무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물론 뭐 몇십 년 만에 최고 수준이긴 하겠지만 마이너스 수준에서 이제 올라온 거예요. 전 세계 3위 경제 대국입니다. 일본이. 그리고 0.75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파생할 수 있는 문제는 엔캐리 청산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시장이 또 흔들리지 않겠냐 그게 이거잖아요. 제일 중요하죠. 사실 네. 해묵은 얘기인데 자 보세요. 0.75입니다. 지금 미국 정책 금리가 상단 어퍼리밋 기준으로 3.75예요. 그러면 러퍼리밋 기준으로 해보면 양국의 기준금리 차이가 3%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여기서 엔캐리에서 투자했던 보수적인 분들 입장에서 볼 때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싼 엔화를 빌려서 미국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좀 불안하고 하면 이게 환 해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환 해지 비용 한 1% 보자고요. 1%에서 한 1.5%.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양국의 금리 차가 해지 비용을 빼더라도 1.5에서 2% 차이가 납니다. 제가 아는 대부분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들의 그 보유하시는 분들, 일본 투자자들이나 기관 투자가들은 미국 뭐 정기예금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 2% 정도면 만족하는 자금의 성격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시장에 약간의 마찰은 있겠죠. 아까도 에어파켓 같은 그런 네. 현상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싼 일본 엔화를 빌려서 미국의 헤지펀드라든가 뭐 금융기관이라든가도 적지 않은 비중으로 빌려서 미국에 투자했다가 비싸지니까 다시 뭐 언와인드하는 이런 세력이 분명히 있겠지만 이게 전부가 다 해소를 할까요? 금리 차가 기본적으로 3%입니다. 그래서 조금의 뭐 조정은 있겠지만 그건 뭐 차라리 저가매수 기회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그동안의 미국 시장을 견인했던 요소가 풍부했던 유동성 그리고 기업들의 호실적이었습니다. FOMC 이후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고요. 빅테크 지금 뭐 마이크론도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기업들의 실적도 좋은데 시장을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상승 랠리를 느꼈을 때만큼의 강한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연말까지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유동성일 테고 유동성. 방금 언급해 주셨던 네. 제가 그때도 소개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가격이라는 걸 가진 모든 자산은요. 그걸 살려고 하는 돈이 늘어나야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요. 거기다 대고 우리가 뭐 정책 갖다 대고 뭐 BOJ 금리 인상 갖다 대고 실적 갖다 대고 얘기하는데 아까 좋은 그 앵커님 말씀해 주셨지만 미국이 지금 그 FOMC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유동성의 요인은요. 지난 7월 달에 OBBA 감세안 확정하면서 그 안에
5조 달러 부채 한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TGA 잔고라고 해서 재무부의 일반 계정이 3천억 달러 수준까지 갔다가 지금 한 4달 내내 빨아들이고 있어요. 네. 전체 유동성을. 그게 1조 달러 찍었다가 지금 한 달 반 전부터 이제 공격적으로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2,500억 달러 정도 뿌려댔어요. 이런 유동성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리고 AI의 어떤 그 뭐 좀 에어팟킷 같은 이런 상황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는 국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직은 좀 섣부르긴 하지만 며칠 남았는데 지금 연말 랠리, 산타 랠리 뭐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느낌 듭니다. 뭐 산타까지는 아니더라도 연말 갈수록 상승을 기대해 보자라는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충각 레그넘 투자자문 대표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